우리는 서울의 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진수 씨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진수 씨처럼 일자리가 필요했던 친구들은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전역하고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바로 갔어요. 복학이 앞두고 그냥 아르바이트하고 그냥 형이 좋은 일이 있는데 가서 일을 하고 네가 대학 등록금 같은 거는 목돈을 벌 수 있으니까 짧은 기간에 벌 수 있으니까. 일주일 뒤 진수 씨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큰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저 같은 상황에 놓이실 분들, 그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소는 한국의 아파트처럼 거실과 방들이 있는 형태였습니다.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청년들을 관리하는 형님들에게 여권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여권을 갖고 이제 며칠 차 일을 알려줬어요. 그냥 그 메모장에다 적어놓고 읽으라고만 그냥 스크린에서 읽으라고. 2주 동안 합숙을 하며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장의 여권도 없는 상태에 돌려달라고 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한국 갈 방법도 몰랐고 형들이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대행해주는 명목으로 수수료만 챙겼습니다. 알고 이제 좀 일을 하다 보면 하기가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안 하고 있으면 또 혼나고, 일 안 하고 가만히 멍하니 있으면 또 혼나고 그러니까 이제 또 하고. 일을 그만두려고 하면 친구를 볼모로 삼거나 협박을 해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제가 뭐 가고 싶다 얘네들이 남아있으니까 막 선뜻 이렇게 먼저 그만두고 가야겠다라는 생각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최대한 유혹도 있었고요. 사실상 뭐 일당에서 200만 원 이렇게 월급 받는 것보다는 많이 벌었으니까요. 지난해 11월 112 종합상황실로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예, 우리 딸이 지금 저기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애가 지금 중국으로 갔다고 저기 카톡으로 했었어요. 뭐 여행을 간다고 그랬다고요? 여행이 아니라 일을 한다고 갔어요. 어떤 일이죠? 얘가 무슨 옷 만드는 공장을 갔다고 하는데 그 회사를 알아보니까 그런 애가 없다 그런대요. 사라진 사람은 25살의 여대생 이세은 씨였습니다. 우리는 세은 씨의 어머니를 만나 그녀의 실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 청도라고 그랬어요. 우리 애가 저기 회계 그 자격증이 2개나 있어요. 회계 자격증이. 그래서 엄마 회사에서 격리식으로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엄마 등록금은 내가 벌어서 갈게 그러더라고요. 중국으로 일하러 간 딸은 매일같이 사진과 문자로 안부를 전했습니다. 했어요. 이게 지금 이때까지 했어요. 우리가 TV까지. 이때부터 이제 안 되는 거야. 하지만 한 달 뒤부터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마가 걱정할 것 같으니까 얘가 전화기를 꺼놓을지언정 없애진 않아요. 근데 카톡을 11월 7일까지 하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고객의 사정에 의해서 전화가 차단이 됐더라고요. 어머, 이거 이상하다.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라진 사람은 세은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그냥 외국에 가서 좀 몇 개만 있다가 오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왜 가는데? 그랬더니
그냥 답답하기도 하고 나도 그냥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간 거예요. 금방 갔다 올 테니까 계속 알아볼게 했는데 25살 송지훈. 그도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람 씨 역시 집을 떠나고 한 달 뒤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냥 연수 친구네 그런데 아빠가 뭐 공장에 아르게 다니다가 전기 본데 근데 그거 며칠 있다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세은 씨와 같은 시기에 사라진 사람은 총 8명. 이들의 실종엔 묘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한 동네에 거주하는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수영장들일 거예요. 다 같이 다니는 사람들. 요즘에 안 보이네.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외국 가서 그냥 자꾸 6월달쯤 빨리 온다고. 일 잘하고 있었다. 거기 막 그 사장님도 형들 다 이뻐하고 막 이래갖고. 그래서 저희 입장도 지금 답답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이런 집단 실종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 지인들 상대로 조사를 해봐도 도무지 얘가 어디에 갔는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가까운 친구들한테는 그 소식이 전해지거든요. 뭐 취업을 하러 갔으면 어디 취업하러 갔다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는데 이 친구의 경우에는 그런 소식을 저희가 접할 수가 없었어요. 이 8명의 청년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동네에 거주하는 20대 초반의 평범한 청년 8명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10월 12일 여행과 구직을 이유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약속이라도 한 듯 연락이 끊겼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20대 청년들은 왜 사라진 걸까요? 만약에 단순 가출이 아니라면 누군가에게 납치됐거나 어떤 범죄에 연루돼 희생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8명의 청년들의 행방을 줬던 중 그들의 실종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를 입수했습니다. 세은 씨의 소식이 부모님에게 전해진 것은 실종 신고 후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111 콜센터에서 제 어머니 놀라지 마십시오 이러는데 나는 가슴이 내려앉더라고. 그래서 예 그랬더니 프레아소라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부모님은 캄보디아 현지 신문에서 사라진 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얘가 이고 우리 이고. Đạiជនជាតិកូរ៉េប្រើជាមធ្យោបាយនៅក្នុងការចម្រិតទាបប្រាក់នៅក្រៅប្រទេសនិងខត់ខ្លួនជនជាតិកូរ៉េចំនួន10នាក់នៅក្នុងនោះមានស្រីចំនួន5នាក់បញ្ជូនទៅកាន់នាយកដ្ឋានដើម្បីសួរនាំ 놀랍게도 세은 씨는 물론 그녀와 같은 시기에 사라진 7명의 청년들도 캄보디아의 감옥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우리는 사실 확인을 위해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캄보디아에 왔고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한 것일까? 우리는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에서 차로 1시간을 달려 청년들이 수감되어 있는 프레이소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có xưa tao xây cái đẹp ra thằng này bật tung mùi kia này còn cặp chân thằng gì sao có trong xưa chứ mà phụ cọp cái đẹp xây ra lại bao triệu mùi cái đẹp ra mẹ xây xây thì đánh bỏ một mình đã sao 8명의 청년들은
열악한 환경으로 악명이 높은 프레이소 교도소에서 약 2달 동안 수감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이 캄보디아에 온 뒤 어떻게 지냈는지 수소문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과 가게가 집중돼 있는 뚫꼭 지역은 현지어를 몰라도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청년들이 다녀가진 않았을까? 사진을 보여주자 가게 주인은 한눈에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어디서 갔었어요, 주로? 또 다른 식당의 종업원은 그들이 평범한 관광객처럼 보였다고 말합니다. 아, 저는 이분 때문에 저기다. 막 여행 와가지고 막 즐거워하는 그런 분들. 하지만 이웃 주민은 한국인 청년들을 조금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Bông chăm một mẹ chăm với vài hai rụp riêng. Ta bỏ xa kinh cái chim châu nữa này. Bà khơi là sao trên trời. Nâng lấy hết. Đây chỉ bảo là cái thầy ca thì có ấy người ta tam nhầm mơ tay thật chỉ nhận thầy ca. 어느 집에 살던가요? 때문에 bông đang. Mỹ là bóng son. 우리는 남자가 가르쳐준 집으로 향했습니다. 청년들이 생활했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진 않을까. 하지만 집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캄보디아에 온 청년들은 이곳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현재 이 집은 팔려고 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집주인과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앞집에 살고 있는 이웃과도 왕래조차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전입신고를 담당하는 동장이라면 누가 이 집을 빌렸고 거주했는지 알지 않을까. 우리는 동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그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សំខាន់តែចាស់ផ្ទះគាត់តែប្រាប់អាជ្ញាធរបើ Bạn. គាត់អត់បានប្រាប់អាជ្ញាធរឲ្យដឹងអាហ្នឹងខ្ញុំវាពិបាកដែរហើយផ្ទះគេទៅផ្ទះគេបាត់ទ្វារចិត្តហើយយើងគាត់យើងនេះចាំទៅយើងមិនដឹងថាគាត់ចូលមកនៅណាទេពី Bạn. 수소문 끝에 청년들이 프놈펜 교도소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프놈펜 교도소는 프놈펜시 경찰청 내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수감된 청년들과의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면회는 오전 9시와 오후 2시, 하루 단 2차례만 가능합니다. 안내소의 경찰들은 우리의 신원을 확인한 뒤 교도소 입장을 허락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자 파란색 수의를 입은 수감자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 입구에 도착한 뒤 교도관에게 우리가 가져간 물품들을 검사받았습니다. 포장돼 있는 제품에 혹시 위험물은 없는지 일일이 확인 작업을 거치고 나서야
교도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교도소 내부에 들어서자 운동장에 모여있는 수감자들의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수감자 명단에는 세은 씨를 비롯한 다른 한국인 청년들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세은 씨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저 멀리 세은 씨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낯선 이국 땅, 말도 통하지 않는 캄보디아 감옥에서 생활한 지 4개월째. 세은 씨는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캄보디아까지 오게 된 것일까? 태어나서 처음 가는 해외여행에 그녀는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3일 캄보디아에 도착한 세은 씨는 일주일 동안 캄보디아 시내 관광을 마음껏 즐겼다고 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함께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이 마냥 신이 났다는 세은 씨. 그녀와 가장 친한 친구 보람 씨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10명 중에 몇 명이 일주일에 하나요? 보람 씨가 친구들과 이곳에 도착했을 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총 1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한 집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12일 갑자기 경찰 20여 명이 집에 들이닥쳤고 그 후 지금까지 감옥에 수감돼 있다는 겁니다. 며칠 뒤 우리는 청년들이 머물렀던 집주인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관리인은 우리를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사건 이후 굳게 닫혀 있었던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젊은 띠니 luôn ở Pom này. Luôn ở Pom này. Dù hay đọc nét xíu, nhưng đang nói mau về về đây cũng 경찰에 뭐 여권하고 탈취해서 가져가고 그런데 전에 못 믿어서 10명 넘게 살았어요. 집에 들어서자 낯익은 커튼이 보입니다. 부모님에게 보낸 사진 속에 바로 그 커튼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주로 생활했다는 2층.
그들이 생활했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이 머무는 방이라며 보여줬던 사진 속 그 방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사무실로 이용했다는 3층. 창문에는 통신선들이 감겨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책상이 있었던 자리에는 3개의 의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3층을) 둘러보던 우리는 한쪽 벽면에서 작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남아있는 종이 조각에는 전화번호처럼 보이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이곳에서 무슨 일을 했던 것일까? 우리는 이들을 긴급 체포한 담당자에게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이들의 체포는 이례적으로 캄보디아의 최고기관인 내무부 경찰이 진행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렵게 담당자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압수한 증거 서류들을 공개하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កាត់អស់យើងដើមឡើយយើងមានការបង្ក្រាបនៅបទល្មើសជាច្រើនបរទេសរួមមានជនជាតិចិនក៏ដូចជាជនជាតិតៃវ៉ាន់បានធ្វើប្រព្រឹត្តបទល្មើសតាមប្រព័ន្ធបច្ចេកវិទ្យាទូរគមនាគមន៍នេះហើយក្នុងនោះក៏មានការជាបទល្មើសចាប់ជំរិតគំរាមឆោបបោកអីផងដែរបាទរយៈកាលកន្លងមកនេះ 그는 우리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급습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전에 체포했던 중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한 것과 유사한 장비들이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Chânគាត់បិទដូចជាគាត់រៀបតុកអញ្ចឹងសម្រាប់10នាក់ហ្នឹងម្នាក់មកតុកទៅគាត់ការងារគាត់ធ្វើរៀងខ្លួនគាត់បិទគាត់ខលទៅណាមកណីបៀបយ៉ាងម៉េច 압수한 서류에는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을 소개하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원들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응대하는 방법, 그리고 절차와 수수료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지침서도 발견됐습니다. 이들이 통화한 것으로 보이는 수십 개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도 압수했습니다. 경찰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한 것은 체포 당시 그들의 수상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ឃើញឯកសារមួយចំនួនដែលគាត់ហែកឲ្យគាត់បំផ្លាញចូលក្នុងបន្ទប់ទឹកប្រគុណណាបាទគាត់បានដាក់ចូលអញ្ចឹងទេជាភាសាកូរ៉េទាំងអស់ភាសាគាត់ជាយាមបំផ្លាញចោលបាទ 우리는 다시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한국인 청년들에게 대체 무슨 일을 했던 것인지 자세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은 이런 일이 불법이 아닐까 의심해보지는 않았던 것일까?
여행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꿈은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청년들은 과연 캄보디아에서 하게 될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정말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던 걸까요? 수사가 끝나면 이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로 왜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느냐는 겁니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선 그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세은 씨가 집을 떠난 지 5개월째. 아버지는 딸이 생각날 때마다 사진을 꺼내봅니다. 일본 저쪽에 있을 텐데. 대학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하고 있는 세은 씨는 올해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애가 입처럼 했던 말이 있어요. 엄마 조금만 고생해. 내가 엄마 하고 싶을 거야. 그런 말을 내가 이때 담았었어요. 나는 엄마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엄마 내가 잘 살게 해줄 거야. 또 그런 말을 내가 인사만 했어요. 이걸 쓰려고만 사다 놓은 거고. 등록금은 스스로 벌겠다며 휴학까지 한 세은 씨는 꽤 오랫동안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이력서를 많이 넣었어요. 취직하려고 이력서를 많이 넣고 그랬었는데 그 생각대로 잘 안 되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취업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거의 졸업할 나이 지났으니까 저도 약간 좀 압박이 온 것 같아요.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그때가 좀 혼자 좀 알게 모르게 눈치를 많이 봐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자리 잡고 나도 빨리 막 뭐 집에 도움 되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그녀가 가족들도 모르게 캄보디아로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동생과 주고받은 문자에서 세은 씨가 캄보디아에 간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거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네. 따라갔을까요? 안 갔죠. 제 생각엔 안 갔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막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겁이 되게 많거든요, 은근히. 네, 엄청 많아요. 그만한 그런 깡이 없어요. 캄보디아에 함께 온 동네 친구들 역시 비슷한 처지였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 오기 전 지훈 씨와 보람 씨는 의류 매장에서 일했습니다. 네, 우리 집에서 재고가 안 나, 재고가 하나 틀려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하나가 있다는데 없다. 그러면 온 매장에 있는 옷 다 꺼내는 거예요. 다 그거를 의무가 틀리게. 얼마나 했지? 얼마 받고?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에 퇴근한 적도 많았습니다. 네,
수 있고. 캄보디아로 떠나기 전 8명의 청년들은 돈과 구직 문제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지훈 씨가 솔깃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여행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여행 계획을 세운 사람은 따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거의 학과에서 장학생이었거든요. 방학에서 대학생들이 방학을 했으니까.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있는 차. 그래서 좀 무서운 거죠, 저는. 근데 이렇게 상세하게 그런 거는 몰랐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번호나 크게만 얘기를 했어요. 핸드폰보다 그렇게 상담하는데 나도 사람은 모르다. 이 일이 만약에 나눌 수 있는 거다. 얘기를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지 그런 건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상세하게 못했거든요. 자신은 그저 형님들이 말한 대로 친구들을 모으기만 했다는 겁니다. 여덟 명의 청년들과 함께 수감된 2명의 남자. 바로 지훈 씨가 이야기한 형님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사 당시 한국인의 통역을 담당했던 사람으로부터 형님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무부 경찰은 함께 생활했던 한국인 가운데 리더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ហើយខ្ញុំជម្រាបលោកដែរគឺអ្នកទាំង10នាក់នេះគាត់រស់នៅរបៀបមានអ្នកគ្រប់គ្រងមួយ passport ពេលដែលយើងយកបានមិនមែននៅនឹងពួកគាត់ម្នាក់មួយទេគឺនៅមួយដុំគឺមេគេទុកបាទគេដក passport យកមកទុក 수감된 한국인 10명 외에도 공범이 더 있다고도 했습니다. 12 passport ឃើញ10នាក់បាទ2នាក់បាទ 이 수수께끼 같은 상황을 누군가는 알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다시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8명의 청년들과 함께 수감된 형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감된 2명의 형님 중 1명이 우리를 보더니 멀리서 다가옵니다. 그는 우리의 방문을 매우 경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뒤 또 다른 형님 최 씨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어떤 일을 제안했는지 물었습니다. 전화하실 때는 여기는 무슨 회사라고 하고 전화하신 건데요?
저희 무슨 회사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신용 회사라고 신용정보회사. 실은 신용정보 회사는 아니었고 아니죠. 보이스피싱은 아니다라는 말씀. 저희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꾸 보이스피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석연치 않은 일을 청년들과 함께한 이유는 무엇일까? 굳이 를 통해서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오셨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친구들이 온다고 그러고 내가 뭐라고 얘네들이 끌어들이도 아니고 그런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고 왔다는 말씀이시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알고 온 애들보다는 저희 와서 용돈벌이 하면서 좀 놀자라는 식으로 해서 온 그게 대부분이 다 그렇게 온 거지. 우리는 취재 도중 청년들과 한 집에서 지낸 형님들 가운데 체포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왜 부모님들한테는 가지가 책임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 제가 애를 잘못되면 저도 나갈 겁니다. 여기서 애들 나오는 것까지 다 인솔해갖고 제가 같이 들어갈 거고요. 애들 나올 때까지 저도 안 나올 거예요. 안 나가. 저도 와이프로 따게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애하고. 예, 그럼 선생님만 믿고 있겠습니다. 믿고 있겠을 테니까 좀 알겠습니다. 선생님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힘써주시는 김에 좀 더 힘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교도소 입구에 상당히 많은 양의 한국 음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교도관들은 교도소 내 반입 여부를 가리기 위해 컵라면, 즉석식품의 내용물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가져온 것일까? 우리는 남자를 따라가 물었습니다. 분이세요? 네. 아,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친구세요? 친구 아니고 제 아는 동생이어서. 혹시 그는 김 씨의 부탁으로 교도소를 방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음식도 좀 넣어줘야 되고 어차피 이쪽은 저희 집이랑 가까우니까. 야, 여기 KBS에서 형이 여기 왔다가 여기서 만났어. 여기 PD 바꿀 테니까 너 얘기 한번 해봐. 여보세요? 예, 선생님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한국에 계세요? 아, 그러면은 저희 한국 가면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왜요? 김 씨는 현재 한국에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다시 올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자신은 일과 상관없다며 더 이상의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오게 만든 형님들. 어쩌면 그 위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윗선은 모두 가려진 채 청년들만 남겨졌습니다. 이 8명의 청년들은 친구의 말만 믿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캄보디아 땅을 밟았습니다. 어떻게 아무런 의심 없이 이곳으로 돈 벌러 올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답은 저희 추정 60분 팀에서 조사한 20대 아르바이트 성향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대 청년 1,08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급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친구에게 소개받은 일을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93%가 친구가 알려준 구직 정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청년들은 월 200만 원 이상만 주면 신약 실험, 유흥업소, 다단계 이렇게 위험한 아르바이트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조사됐는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위험한 아르바이트 목록에 보이스피싱이 올랐다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런 20대 청년들의 특성을 범죄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취재 중에 캄보디아 사례와 유사한 사건을 알게 됐습니다.
지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청년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해 7월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태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경찰은 이 세 사람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중국과 태국 일대에서 보이스피싱을 한 혐의였습니다. 3명의 청년을 시작으로 무려 30명이 넘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줄줄이 검거됐습니다. 피의자는 대부분 20대. 이들은 모두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청주 지역 이제 고향 선후배 내지 친구 사이였어요. 전부 다 전원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검거된 거는 사실은 없었죠, 이전에는. 한 동네에서 자란 30명의 청년들은 어떻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일까?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동네 친구들과 고향 선후배들을 노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조직에 직접 가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조직의 보안 유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포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는 사람을 포섭을 해야 이 조직에 대한 보안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맥을 통해서 많이 포섭을 하는 거죠. 중국 가서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바로 돌아왔어야 했는데 나 살자고 남을 더 힘들게 했으니 그 죄책감 평생 마음에 짊어지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일을 그만두긴 했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라도 가담한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공범으로 처벌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부만 알고 가담을 했어도 그 전체 죄책을 면하기는 어렵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 윗선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아랫선인 청년들이 더 세게 처벌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면인데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콜센터 상담원에게 속은 피해자가 대포 통장에 송금을 하면 통장 인출 책임자들은 이 돈을 찾아 총책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총책은 일정 금액을 콜센터와 통장 인출 책임자에게 배분합니다. 최근에는 콜센터 상담원, 통장 대여와 입출금과 같은 다양한 업무에 20대 청년들이 조직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취재 도중 우리에게도 여러 차례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통장을 거래하라는 겁니다. 계좌 한 개가 1,100만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2개면 200만 원 되고 3개면 900만 원 되고 대신에 이거는 다 틀려요. 월세를 드린다니까. 제가 약 3개월 가량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불법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9년가량 운영을 해왔는데 회사로 인해서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업자들이 모은 통장들은 퀵 서비스를 통해 은밀하게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됩니다. 한 남자가 물품 보관함으로 다가갑니다.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하철에 있는 물품 보관함을 통해 통장을 주고받는 신종 수법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통장들은 대포 통장으로 이용한 뒤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구직 사이트에서도 일반 회사를 가장한 수상한 구인 공고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은행 송환금, 출납과 같은 단순한 업무임에도 높은 일당을 제시하며 20대 청년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문제는 청년들이 이러한 보이스피싱의 덫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피의자들의 특징이라면 지극히 평범하다는 게 아주 큰 특징이에요. 범죄와 밀접한
이제 관련이 과거에 있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극소수고 대부분 이제 매우 평범한 집안에서 아주 평범한 생활을 하던 그런 이제 젊은 사람들이었죠.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상 보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범죄 수법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꼬리를 잘라야 위선이 근거가 되지도 않고 완전 범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범죄 수법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소장님 이력이 조금 특이하신데 과거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을 하셨죠? 대포 통장 모집책 총책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범죄인지 모르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아는 지인들이, 아는 형들이 통장 하나 만들어주면 돈을 준다 그랬고, 이제 통장을 주니까 돈을 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장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저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피해자들이 대부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이고, 그 피해자 일부 중에는 이번 사건이 원인이 되어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예. 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경험 속으로 얻어낸 지혜를 좋은 곳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금융범죄 예방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이 최근에 보이스피싱이 상당히 진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사기범들이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 전화 발신 조작을 해서 정교한 팀워크를 짜서 이렇게 사기를 치기 때문에 돈을 지키려는 사람과 돈을 빼앗으려는 사람의 동등한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어눌한 조선적 말투로 소포가 반성되어 왔다는 이제 그런 보이스피싱은 구버전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나 무선 인터넷 설치만 되는 곳이라면 범죄를 할 수 있는 콜센터를 차릴 수 있기 때문에 물가가 싸고 어차피 수익을 목적으로 범죄도 하는 거니까 동남아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청년들이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했다고 하는데 모르고 했을까요? 범죄는 보안이 최고 중요합니다. 네. 항상 어디서 뭐가 잘못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두 명은 알되 대부분 사람들은 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 최근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20대 청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에 혹해서 예. 일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범죄인지 모릅니다. 전화만 하는 게 왜 범죄지? 그리고 또 돈 찾아주는 게 왜 범죄지? 그리고 통장 만들어주는 게 왜 범죄지?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범죄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늦었지만은 처음에는 모르고 이제 덤썩 일을 선택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청년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이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됩니다. 순간의 실수였다고 후회했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지난 2월 8명의 청년들은 여전히 캄보디아의 감옥에 수감돼 있습니다. 딸을 보고 싶은 마음에 세은 씨의 어머니가 캄보디아를 찾았습니다. 교도소 입구에 도착한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낡고 허름한 교도소의 모습에 그만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세은 씨를 마지막으로 본 지 5개월이 넘었습니다. 딸은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일까? 낯선 캄보디아 감옥에서 만난 어머니와 딸. 이 기약 없는 기다림은 언제쯤 끝이 나는 것일까? 여기 왔잖아요. 거리니까 여기 잘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맨날 이렇게 시간이 흐르잖아요. 우리 진짜 큰데 지었나 보다. 저는 솔직히 지금 아무 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어떻게 애들만 나올 수 있다면 브레이크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 아우 이렇게 하면 난 진짜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우리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판사를 찾았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취재를 하면서 만난 청년들은 취업을 걱정하고 등록금과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20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교도소에서 만났던 한 청년이 보내온 편지입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쉽게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커지게 되고 양심의 무게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끝에는 후회만 남을 테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사전에 충분히 의심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지난 3월 4일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보이스피싱 혐의로 한국인 7명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조직화 또 대형화되면서 범죄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치밀하고 은밀하게 20대 청년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돼서 평생을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도 결국 우리 청년들입니다.